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 참 야속하게도 맑습니다. 학생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캠퍼스는 그야말로 황량하네요. 찬란한 하늘과 텅 빈 캠퍼스.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문구의 연작소설집 관촌수필 골랐습니다. 이 책입니다. 사실 추석 명절 전에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늦지막하게 오늘 관촌수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문구 선생이 글을 쓰던 집필실 풍경이라고 합니다. 이문구 선생의 취치가 이 사진만 봐도 그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도 보이죠? 붉은색의 스탠드도 보이고요. 2005년인가요? KBS에서 이문구 선생 특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학의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죠. 이문구 선생의 연작소설 관촌수필,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관촌수필은 한국어 문장의 진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충청도, 보령, 대천 지역어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죠.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언어와 표현들, 그야말로 물릴 정도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릴 정도라고 표현했지만은 아무리 읽어도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 유머와 해악들, 그리고 날카로운 풍자까지 골고루 갖춘 한국어 문장의 진경, 바로 관촌수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소설의 가치랄까 의미는 달라질 수 있겠죠. 예컨대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그 역사의 비극,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비극을 이 가족사를 통해서 그린 작품으로 관촌수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인정이랄까 삶의 풍경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대 한국사회, 정확히 말하자면 70년대 산업화 사회를 가리킵니다마는 그 사회를 반성하는 하나의 거울로서 읽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문장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8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집입니다. 연작 소설은 각각 독립적이되 한 편의 장편으로 읽어도 좋은 그런 소설집이죠. 예컨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80년대에는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도 연작 소설집이죠. 그리고 이청준의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 소리의 빛인가요? 그 연작도 있죠. 자서전들 씁시다라는 연작도 있고요. 그리고 윤은길 선생의 연작 소설집도 있습니다. 소라단 가는 길인가요? 이런 다양한 연작 소설들이 있고 지금도 작가들이 심심찮게 연작 소설을 기획하고 또 집필하기도 하죠. 다양한 관점에서 한 인물이나 한 배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작 소설의 장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락서산, 화무십일, 행운유수, 녹수청산, 공산토월, 관상추정, 요요주사, 월곡후야, 모두 사자성어식으로 제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공산토월이죠. 텅 빈 산이 달을 토해내다. 신석공의 삶을 기억하는 명작입니다. 그리고 일락서산, 한 세대가 저무는 풍경을 쓸쓸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 일락서산도 좋고요. 행운유수, 우리 옹점이가 주인공인 행운유수도 정말 재밌습니다. 녹수청산은 대보기가 주인공이죠. 녹수청산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더러 이 8편의 연작 중에서 뛰어난 작품을 꼽으라면은 당연히
행운유수, 녹수청산, 공산토월을 꼽겠습니다. 물론 일락서산이 한편의 이끄는 소설로서 딱 자리 잡고 있죠. 배경은 이문구 선생 고향이기도 하죠. 고향 갈머리의 기억 및 풍경입니다. 소설인데 수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이건 이문구 선생의 그 개인적 경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기야 모든 소설이 작가의 경험에 일정 정도 기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관촌수필은 이문구 선생의 기억들, 특히 조부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기억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수필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나 싶은데, 수필이든 아니든 소설입니다. 소설은 모든 글쓰기를 다 패러디한다고 말하죠. 핵심은 고향 갈머리의 기억 및 풍경입니다.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나 30대 이 출판사에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출판사 맞나요? 그리고 조부, 실제 그 조부입니다. 한산희 씨의 가문을 잇는 아주 꼿꼿한 선비의 모습이죠. 아버지 지하 조직 운동원이죠. 한국전쟁 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형제들,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겪죠. 삶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문구 선생의 형제들이 정말 처참한 죽임을 당하죠. 옹점이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옹점이와 대보기가 없는 관촌수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윤서방은 이 화무시빌에 등장하죠. 그리고 신석공, 공산토월에 등장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관촌수필은 다른 이문구 선생의 작품들, 예컨대 우리 동네나 또 나의 몸은 너무나 많은 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걸어왔다라는 게 있죠. 정확한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동네 시리즈와 이 관촌수필, 이 라인업은 한국어의 보고이자 한국의 문장의 진경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조종래 선생이 있고요. 이 벌교 지역에 정말 그 쫄깃쫄깃한 사투리들이 있죠. 그리고 전라북도 쪽에 윤흥길 선생이 있고, 경상남도 쪽에는 김정한 선생과 요산 김정한 선생, 그리고 김원일 선생의 소설이 있고요. 이쪽 통영 쪽은 또 박경리 선생의 사투리를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충청도로 올라오면은 우리 이문구 선생의 구수하고도 날카로운 충청도 사투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논산, 예산 쪽의 사투리는 방영웅의 불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 서울 지역의 언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벽초 홍명의 임꺽정을 꼽죠. 많습니다. 각 지역어들을 기억과 함께 길어올리는 소설가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잊지 말아야죠. 그 소설가들의 그런 지역어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이 그나마 더 망가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학의 역할이라면 아주 귀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문구 선생이 보여주는 한국어 문장의 진경, 그 핵심 몇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일락서산 첫 부분입니다. 오랜만에 성묘 삼아 고향을 찾았더니 집은 거의 폐가나 다름없이 되어버렸고, 그 마을을 지키던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렸죠. 토정 이지한 선생이 막대기를 꽂아서 자라났다는 그 왕소나무. 그 왕소나무의 부재와 함께 우리 화자는 고향 잃은 그 외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문장 한번 볼까요? 사실이 그랬다. 내가 살았던 옛집의 추레한 주제골에 한결 더 가슴이 미어지는 비감으로 뼈저려 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얼핏 지나치는 차창 너머로 눈결에 온 것이긴 했지만 간살이 넉넉한 15칸짜리 꽃패집의 풍채는커녕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볼 적마다 온 마을에 종가나 되는 양 한눈에 알겠던 집이 그렇게 변모할 수가 있을까 싶던 것이다. 그것은 왕소나무의 비운 버금으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
이제는 가로세로 들쑥날쑥 꼴값하는 남봉남 집들이 들어서며 마을을 어질러 놓아 겨우 초가 안 채 용마루만이 그럴듯할 뿐이었으며 좌우에서 하늘자락을 치켜들며 함석지붕 날개와 담장을 뒤덮었던 담쟁이 덩굴, 사철 푸르게 밤마당에 방풍림으로 늘어섰던 들충나무에 가지런한 맵시 따위는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게 구차스런 동네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내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헛헛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이 무너진 농촌의 풍경을 기가 막힌 한국어 문장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고향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헛헛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헛헛했답니다. 뭔가 허전하고 허탈해져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업화 이후 우리는 갈데없는 실향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해가 지고 갈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를 쳐바른 이 남봉난 집들이 들어서면서 자신의 이 오랜 세월을 지켜온 집들은 거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왕소나무가 사라진 것 다음으로 이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들의 고향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향도 그럴 겁니다. 이게 1972년 5월 현대문학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이문구 선생은 현대문학 편집인이기도 했었죠. 오랫동안 월관문학과 현대문학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약 50년 전이죠? 네, 50년 전에 풍경이려 했으니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농촌 풍경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조금 섬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묘지 대합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폐허 일보 직전이죠. 우리 내면의 풍경도 고향을 잃은 내면의 풍경도 폐허 일보 직전이 아닌가 싶어서 헛헛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성묘도 못하고 고향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마저 잃고 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지 실향민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헛헛하며 외롭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우리 옹점이 얘기 좀 들어보시죠. 노래 잘하는 그리고 말주변 좋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알뜰하게 살펴주는 그리고 세상 물정은 자 뒤쪽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그러면서도 쓸쓸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옹점이 정말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이 문장은 그 사복 형사들이 찾아와서 뒤를 캐는 장면입니다. 화자, 나의 아버지가 지하 조직의 활동가라고 그랬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빨갱이의 집안이었으니 이 이문구 선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문학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파 문학가 중에 대표였던 김동리 선생이 이문구 선생을 알뜰하게 가르치죠. 이 문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복 형사가 찾아왔을 때 우리 옹점이가 이 말하는 말주변 보십시오. 민중의 언어가 정말 싱싱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순경은 그녀의 걸찍한 구습에 질려 붙저지 못하다 말고 사랑 잿더리에 웬 담배꽁초가 그리 수북하냐고 다시 휘어서 물었다. 구습은 이 말주변이죠. 말주변에 질려서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붙접을 하지 못하다 이러죠. 뭐라고 하죠?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 담배꽁초가 그리 수북하냐고 다시 휘어서 애둘러서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문구 선생 문장은 자꾸만 곱씹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 우리 사전에 있는 말들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사투리들은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들이고요. 나머지 문장들은 다 우리 사전에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말들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우리 옹점이가 대답합니다. 이 동네 마실꾼들은 담배도 못 핀대요? 그러니까 사법 형사가 받습니다. 이 동네 마실꾼이 누구냔 말이요? 자, 옹점이 말 들어볼까요? 바깥 마실꾼을 아니서 워치게 아류. 내여 하는 댁인디. 이해하시겠죠? 바깥 마실꾼, 그러니까 남정네 마실꾼들을 안에서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내외 하는 댁인데 이 남녀가 함부로 말을 주고받지 않는 댁인데 양반 가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또 순경이 말합니다. 동네 마실꾼인디 모란 공작 부용 같은 권련을 피여 동네 마실꾼인데 이 동네에서 온 마실꾼들인데 모란이나 공작이나 부용 같은 권련을 피여 이 모란 공작 부용은 권련 담배의 상표 이름이죠. 모란 공작 부용 같은 꽤 비싼 담배를 피여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이 봉초 같은 이 상표가 붙지 않은 담배를 펴야지 어떻게 이렇게 상표가 붙은 담배를 피느냐라고 재우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옹점이 말 들어보세요. 허가 없이 입담배 말아 피면 잡혀 간다며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입담배 말아 피면 잡혀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패야지.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순서가 묻습니다. 너 몇 살 먹었네? 이럽니다. 자, 이 말 받는 거 보세요. 맵쌀도 먹고 찹쌀도 먹고 12가지 곡석 다 먹었슈.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장난이라 그러죠? 너 몇 살 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이 몇 살이 몇 살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옹점이가 받습니다. 맵쌀도 먹고 찹쌀도 먹고 12가지 곡식 다 먹었슈. 어쩔규? 하고 나서 그녀는 치맛자락 밑으로 어슬렁대던 검둥이 백굴에 냅다 발길질하며 이런 육실을 놈의 가이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주둥패기 뒀다가 뭐하고 이 지랄이야. 넌 네 얼부턴 잘 굶었다. 생전 밥 구경을 시키나 봐라. 하고 거듭 발길질하여 금방 어떻게 되는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했다. 내가 듣기에도 담 넘어 들어오는 순경을 물어뜯지 않았다는 핀잔이었다. 그러니까 개에게 하는 그 행위가 결국 순경을 향한 것이기도 하겠죠. 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실을 놈의 개새끼 이 말입니다. 가이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백구레를 옆구리를 차면서 말이죠. 주둥패기 뒀다가 뭐하고 이 지랄 허여. 넌 네 얼부터 잘 굶었다. 네 얼부터 너 밥 구경 하나 봐라 이 말이죠. 밥 주나 봐라 이 말입니다. 생전 밥 구경을 시키나 봐라. 하고 거듭 발길질을 하여 금방 어떻게 되는 죽어가는 이 말이죠.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야한 얘기들도 많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 민중들의 언어들, 우리 옹점이 언어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옹점이나 대복이나 이 신석공이나 다 이 화자인 나의 아버지를 대단히 존경했었죠. 그 대가를 치르기도 했고요. 또 보겠습니다. 시간 잘 가죠. 이런 문장들 보십시오. 녹수청사는 대복이가 초점 인물인데요. 이 대복이는 개를 잡는데 기꾼이라 불렀다 그래. 기꾼이라 불렀다 그러는데 이 개를 아주 잘 잡았죠. 갯벌에서 말이죠. 자,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논뱀이 이끼가 파랫빛으로 고와지기 시작하면 새로 퍼진 미나리 아제비 잎새 밑엔 올챙이들이 옴닥옴닥 놀기 시작한다. 우리가 해마다 제비 소리보다 며칠 뒤처져 눈두렁에서 들을 수 있던 소리는 부리가 날카롭고 깃털이 반짝이는 파랑새 노래였다. 물총새를 우리는 파랑새라고 불렀던 건데 물총새 구멍을 뒤져 내는 데엔 대보기와 겨룰 아이가 아무도 없었다. 물총새는 산골짜기 깊은 계랑의 깎아지른 듯한 흙벽에다
개구멍처럼 깊숙이 굴을 파고 살고 있었다. 나는 대보기를 따라 두어 길이 넘게 깊숙이 파인 시뻘건 황토 계랑 속을 한나절씩 헤매어 다녔고 대보기는 한 구멍에도 물총새 새끼를 서너 마리씩이나 잡아내곤 했다. 구멍에 거미줄이 쓸고 산이끼가 푸름하게 돋아 아무것도 살지 않는 구멍 같건만 구멍 임자가 들고 안 들어 있는 건 걸 영락없이 맞춰 헛손질 한 번 안 턴 것이다. 물총새가 논다랭이로 올챙이 송사리 따위 먹이를 찾아 나간 구멍이면 두어 시간씩이나 기다렸다가 잡기도 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꼭 이런 사람 하나씩 있죠. 새 집을 귀신같이 알아내는 사람들. 어디 이 계곡에 가면은 가재를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 어디에 가면 미꾸라지가 많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 어떤 날씨에 냇가에 가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족대라고 했는데 그물이죠. 이 그물을 들이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있었죠. 나의 기억 속에서는 이 화자인 나의 기억 속에서는 대보기가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와 함께 놀아주면서 보호자 역할 겸 놀이의 안내꾼이기도 했죠. 그리고 갯벌에서 이 논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자연과 어울려 지내는 이 삶을 다 보여줬던 정말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풍경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이런 인물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대보기뿐만 아니고 대보기 어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꼭 읽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설명하면서 밤새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공산토월, 우리 신석공의 장가가 든 날입니다. 이날 아버지가 춤을 추죠. 이 신석공은 아버지를 도왔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하죠. 기구한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우리네 살림을 다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죠. 이 신석공, 우리가 잃어버린 귀한 인물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고른 문장은 정말 붓으로 그린 풍경화 같은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제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문장이에요. 기러기 때 그림자가 달빛을 한 옹큼씩 훔치며 달아나고 있었다. 절망적으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신석공이 장가를 가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모닥불을 피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죠. 그 자리에서 나는 옹점이와 함께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모닥불은 계속 지펴지는 데다 달빛은 또 그렇게 고와 동네는 밤새껏 매양 황혼역이었고 뒷산 등성이 솔수펑 속에서는 어른들 코고름 같은 부엉이 울음이 마루 밑에서 강아지 꿈꾸는 소리처럼 정겹게 들려오고 있었다. 쇠셋 쇠셋. 머리 위에서는 이따금 기러기 때 지나가는 소리가 유독 컸으며 끼르륵 하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들릴 즈음이면 마당 가장자리에는 가지런한 기러기 때 그림자가 달빛을 한 옹큼씩 훔치며 달아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별 하나 주워볼 수 없고 구름 한 조각 묻어있지 않았으며 오직 우리 어머니 마음 같은 달덩이만이 가득해 있음을 나는 보았다. 달빛에 밀려 건듯건듯 볼따기를 스치며 내리는 무서리 서슬에 옷깃을 여며가며 개울 건너 과수원 울타리 안에서 남은 능금과 탱자 냄새가 맴돌아 천지에 생긴다고 생긴 것이란 온통 연글고 농익어가는 듯 촘촘히 깊어가던 밤을 지켜본 것이다. 어쩌면 술꾼들을 지켜본다기보다 늦가을 밤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비로운 정경에 얼이 홀렸던 것인지도 몰랐다. 문득 내 이마에 보드라운 온유월 이슬이 맺히는 느낌이 있더니 늠릇한 아주까리 기름내가 코를 가리는 거였다.
밋밋한 아주까리 내음내가 코를 가리는 거였다. 아주까리 냄새, 피마자라 그러죠. 냄새 기억합니까? 달빛과 함께 모닥불 아래서 밤을 새는 풍경. 이 풍경의 기억들이 작가 이문구를 지켜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갓난 신고의 삶을 말이죠. 이문구 선생은 이 독재에 저항하는 그 싸움에도 앞장섰었죠.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외우십시오. 노트 하나하나에 베껴 써도 좋습니다. 기러기 때 그림자가 달빛을 한 옴큼씩 훔치며 달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아버지가 춤추는 장면들. 그리고 공산토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신석공의 죽어가는 모습들. 눈부시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한국어 문장의 진경이라고 했는데 이만한 진경이라 할 수 있겠죠. 최만식 선생하고 이문구 선생을 비교하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저는 이문구 선생이 한 두 수쯤 위인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군산 지역의 지역어를 재현한 작가가 최만식이죠. 이쯤 하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관촌수필 1977년에 간행됐죠. 그리고 우리 동네, 그리고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우리 동네의 속편처럼 읽히죠. 나머지 장안문도 있고 이 매월당 김시수도 있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산 넘어 남촌도 있네요. 이 세 작품은 꼭 읽으십시오. 특히 관촌수필 놓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단히 미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독서 인생에 말이죠. 이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문구의 관촌수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